자,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자,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자, 이게 나중에 또 우리 노력한 만큼 또 그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 여러분들 그 예금의 지급 파트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자, 다들 너무 막 늦게까지 공부하셔가지고 주말에 좀 힘드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저기 266페이지 예금의 지급 보시면, 자, 예금 지급의 법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예금주의 청구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계약은 소멸한다. 자, 우리 예금계약이 성립은 우리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그 다음에 그 예금계약을 갖다가 현금을 받아둔 때, 그때 이제 성립한다라고 했고요. 이제 소멸은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은 소멸한다.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자, 의사의 통지라는 게 통설이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채무의 변제인 것이므로, 자, 뭐에 의해서 변제에 의해서 예금 채무는 소멸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맡겨놓은 돈을 찾으면 그때는 이제 예금 계약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제하는 것 말고도 그 외에 보시면 변제 공탁, 그러니까 돈을 갖다 변제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누군지 찾아갈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 공탁 또는 상계, 서로 쌤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그 예금주한테 받을 돈이 있으면 그럼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만큼은 빼고 이렇게 쌤쌤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상계. 그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금 채권 같은 경우는 5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예금 계약은 소멸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금의 지급 장소. 자, 요거는 여러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명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무슨 채무? 지참 채무가 원칙이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만약에 빌렸어요. 그러면 돈을 갚을 때는 어떻게 돼요? 채권자가, 돈 받을 사람이 돈 줘야 될 사람 집에 찾아와서 돈을 받아갈까요? 아니면 돈 갚아야 될 사람이 채권자 집에 가서 찾아가서 돈을 갚아야 될까요? 우리 원칙은 지참 채무. 지참이라는 것은 뭐다? 채무자가 돈을 가지고 가서 채권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참 채무가 원칙인데, 근데 우리 예금 계약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 돈 찾을 때 돈 갚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은행이잖아요. 은행이 여러분 집에 와서 돈 들고 와서 주던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누가? 채권자인 우리 예금주가 직접 은행에 가서 받는다. 그걸 갖다가 우리 뭐라 한다? 추심 채무. 이렇게 한다. 용어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직접 찾아가서 변제하는 지참 채무가 원칙이지만, 예금 계약과 관련해서, 즉 예금 채권은 여러분들 추심 채무.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가서 우리가 수령한다는 점에서 추심 채무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서도 거래처는 예금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에서 모든 예금 거래를 한다고 규정해서 예금 채무가 추심 채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추심 채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기명 채권은 변제 장소에 정함이 없으면 채무자의 영업소를 지급 장소로 하며, 영업 장소가 여러 곳인 때는 거래를 한 영업 장소가 지급 장소이다. 그러므로 무기명 예금을 지급해야 할 장소는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 영업점이다. 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계좌를 개설했던 영업점이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돈 찾는 데다. 여러분들 보면 뭐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 여러 지점이 있잖아요. 그 원칙적으로 돈 찾을 때 어디 가라? 예금 계좌 개설했던 게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 개설 영업점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금의 지급 시기, 우리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 좀 봤습니다.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과 같이 기간에 정함이 없다 한다면 예금주는 금융기관에 뭐다? 영업시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비 임치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청구하면 바로 그때 줘야 돼요. 그때 못 주면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된다. 또한 금전 채권의 성질상 채무자인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도 없다.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도 없다. 실제로 내가 너한테 돈을 못 주는 게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그릇을 보고 다음날 계약을 한 다음에 그걸 우리 집에 배달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예쁜 그릇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 보관 중이든 아니면 운송 중이든 그게 파손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그릇이 없다면 그것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가항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금전,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전 채권의 성질상 금융기관 자체에서 불가항력으로 우리가 줄 수 없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정기예금과 같이
기간에 정함이 있는 예금은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을 하여야 하나 기간에 정함이 있는 예금도 추심 채무이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만기 2년이 도래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적금 만료됐습니다. 주는 거 아니죠. 그렇죠? 만기가 도래됐다 하더라도 누가? 예금주가 직접 어디 가야 되죠. 채무자인 그 은행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우리 봤지만 우리가 예금이 바로 기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바로 주는 거 아니라 했죠. 뭐가 있어야 된다? 예금주의 청구. 그리고 거기까지 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추심 채무이므로 예금의 기일이 도래하고 예금주의 청구가 있는 때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면 그때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지. 기간이 만료됐는데 예금 그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게 그 예금의 지급과 면책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급과 면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진정한 예금주한테 돈을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뭡니까? 진정한 예금주가 아닌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특히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보면 뉴스 같은 데 여러분 보시면 그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막 비밀번호 이런 걸 갖다 통장에다 막 적어놓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빈집 뭐 이런 터리범들이 그런 예금 통장을 갖다가 절취하고 난 다음에 예금을 찾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정당한 지급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진정한 예금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지급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자, 저기 이번 주가 아니고 이번 주 이제 보면 국가직 이제 시험을 이제 본다고 학생들이 다들 정신이 없죠. 우리도 이제 공고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정신이 없을 건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 보면 이제 그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도 직렬별에 따라서 커트라인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다르고 또 그 경쟁률이 어떤 데는 뭐 100대 1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10대 1, 15대 1, 뭐 그 정도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마다 그 표정이 다르던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우리 사형제도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을 갖다 선고는 하지만 사형 집행은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 이후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형을 선고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제 기억으로 봐도 사형을 다 선고당한 사람들은 다들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형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걸 갖다가 체념하고 이제 그냥 마음을 그냥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하루하루 더 사는 거는 그냥 신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러면 이제 자기가 사형수라는 걸 까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내가 사형수다. 그 언제 집행될지 모른다. 만약 갑자기 그 사람한테 집행하면 그 사람들 되게 놀랄 거예요. 왜? 원래는 자기가 사형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 만화 카툰 이렇게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사형을 갖다가 집행 사형수가 식사를 하러 가는데 교도관이 이렇게 인도를 해서 가는데 걔가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럼 화를 내면서 죽을 뻔했잖아. 막 이러면서 막 그래 화를 냈다는 썰렁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분이 그 교정직 공무원이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했던 게 김영삼 정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죠. 근데 물론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소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어느 교도소 같은 경우는 사형 집행을 별로 하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때마침 마지막 사형 집행을 직접 이렇게 하게 됐던 교도관이 자기가 알던 그 친척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사형 집행이라는 거는 판결해야 판사가 선고를 하지만 사형 집행이라는 것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는 겁니다. 딱 사인을 여기 딱. 근데 여러분들도 알지만 내가 직접 사람을 갖다가 목숨을 갖다가 빼앗는 것도 아니지만 내 사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없어질 수 있다라면 왠지 그냥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왕 사형 집행할 거
내 임기 동안에는 무사히 넘기고 다음 임기에 떠넘기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의 어떤 확고한 뭐 어떤 신의 어떤 그런 의식 때문에 그런 걸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한동안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 때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했을 때 그 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한 게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형을 갖다가 자 교수형을 하잖아요. 교수형. 그래서 이게 묵 한 다음에 퉁 하면서 이렇게 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워낙 오랫동안 그 사형 집행을 안 해서 그러지만, 사형 집행을 이제 한때 이제 검사라든지 뭐 교도소장이라든지 뭐 관계자들을 이제 다 참관을 하시죠. 딱 한 다음에 사형 집행을 하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목에다가 이렇게 탁 하고. 그분도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 사형 집행을 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하다가 줄이 끊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줄이 이렇게 탁, 근데 사람들이 그냥 우리 영화에서나 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얼굴에 뭐 덮어 쓰긴 하겠지만, 근데 줄이 딱 끊어졌어요. 줄 끊어지면 이게 살아나는가? 그게 아니라 다시 이제 재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행을 하는 사람이 다시 그분이 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러는데 다시 또 하려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재집행 줄을 교체해가지고 새로 해가지고 재집행을 해서 사형을 성공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잔상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년 동안 그 사람이 막 진짜 막 고통스러워하고 발버둥 치려고 안 해. 처음에는 이제 감담이 받아들이는데 한번 이렇게 당해보니까 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본인이 계속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한동안은 막 자기가 이제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하면서 뭐 이제 다른 쪽으로도 옮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하시냐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다 잊고 잘 지낸다고 하시던데, 어쨌든 간에 그 사연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그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그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법원직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법원직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좀 나이가 좀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근데 면접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 점수보다도 상당히 높았는데, 그래서 절치부심 딱 해가지고 새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해 법원직이 2월 말인가 그랬었고, 이제 그 7급 공무원이 8월달 시험했는데,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7급 그 교정직 시험을 갖다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정말 그 뭐 시험을 잘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뭐 평균 90이 넘어가지고 수석 합격할 정도 됐다더라고요. 수석 합격을 했대요. 수석 합격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뭐 다른 직렬이랑 다르게 뭐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교정 같은 경우는 좀 체력 시험이라는 게 테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이라든지 소방 같은 경우는 워낙 체력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체력 테스트가 되게 좀 타이트한 그런 건데, 교정직은 그렇게 타이트한 건 아니지만, 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면접에서 한번 떨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 동안 시험 딱 쳐보면 알잖아요. 쳐보면 여러분들 점수가 크탄에서 간당간당하면 매번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들 점수는 몇 점이에요? 막 이렇게 막 궁금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점수가 월등히 높아버리면 이 크탄이랑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시간만 빨리 가면 좋겠다 이런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있다가 그래 면접 이번에는 합격을 해야겠다. 그럼 체력 그걸 잘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보통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어떤 뭐 체력 그 프로그램인가 그걸 갖다 일주일치를 갖다 끊고 막 자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또 확실하게 안정권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을 한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다리에 인대가 늘어났어요.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체력 테스트 하는 시험장에 가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라든지 소방 같은 경우는 그게 체력 점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교정직 같은 경우는 그 왔다 갔다 그 왕복 달리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한다는데, 하면은 그게 이제 일반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걸어만 왔다 갔다 해도 그건 합격이래요. 그러면 근데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그 걷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작년에 그 체력 테스트 그 가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그 시험이라는 게 참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고 좀 운명 지어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지금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근데 좀 생각이 좀 털털해서 그런지 말로 금방 또 있고 또 뭐 다른 거 뭐 시험을 합격을 하셨던지 그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깨시라고 그냥 이런저런 주저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우리 마지막 챕터 여기 보시면 그 예금의 지급과 면책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면책의 근거 관련해서 예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지명 채권이다라고 했네요. 지명 채권. 자, 그래서 지명 채권이기 때문에 지명 채권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진정한 예금주에게 변제한 때 하나여 예금 기간은 예금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금주가 누군지 딱 정확하게 그 사람 진정한 예금주에게 예금을 딱 지급하는 순간 이제 자기는 뭡니까? 예금 계약이 소멸되니까 그 채무로부터 면제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매번 할 때마다 그 청구권자가 진정한 예금주인지 누군지, 그 다음에 예금 청구를 할 정당한 권리나 권한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한다. 왜냐하면 예금 계약은 소비 임치 계약이므로 수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하여 임치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이러한 선관 주요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무권리자에게 지급한 때는 예금주에 대해서 그 지급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은 금융기관이 뭡니까? 진정한 예금주가 돈을 청구하면 다시 지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별표는 쉽죠. 물론 양도성 예금증서. 자, CD. 양도성 예금증서 CD는 그 정권의 점유자에게 지급하기만 하면 그 소진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은 무조건 면책됩니다. 자, 이건 기출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예금계약에서는 자, 우리가 청구를 하면 진정한 예금주한테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예금주에게 또다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안지만 CD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들고 오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CD 같은 경우는 계속 돌고 도는 거거든요. 양도성 예금증서가 계속 돌고 돌아서 마지막 그 사람이 뭡니까? 지급을 해서 그 사람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하나 체크를 하시고, 그런데 예금 거래할 때 매번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 하나 체크를 할게요. 1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그 다음에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상간습,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의 면책적 요건 이런 것을 구비한 자에게 예금을 지급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이 진정한 예금 수령인 예금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면책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민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해가지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가 자 체크를 하세요. 선이 동그라미 하시고 과실이 없는 때, 선이 과실이 없는 때는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채권의 준점유자라는 말은 뭐냐면 실제 그 채권을 소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관, 상대방이 보기에는 뭡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오인할 만한 그런 외관을 가진 자예요. 그런 외관을 가진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채권의 준점유자는 거래 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 외관을 갖춘 자이며 예금 거래에서는 보통 보면 예금 통장을 소지하고 그 다음에 그에 찍힌 인형과 같은 인장, 도장 그리고 신고된 비밀번호 에 의해서 예금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뭡니까? 통장 가지고 오고 그에 찍힌 도장 가지고 오고 비밀번호 정확하게 하면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니까 매번 나올 때마다 진짜 실제 주인이 맞으세요? 얼굴이 좀 다르신데요. 우리가 알고 실제 거래하던 분이랑 다르신데요. 매번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요런 상황 속에서 선의와 무과실 그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예금 채권의 그 준점유자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로 예금을 지급하면 설령 그 청구권자가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책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진정한 예금주는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정한 예금주는 누구한테 이제 돈을 받아야 된다? 아까 권리가 없음에도 예금을 인출한 사람.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뭡니까? 속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융기관의 면책입니다. 아시겠죠? 당사자 니네들끼리 어떻게든 해결하지 우리 금융기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금융기관의 면책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의, 무과실 요 체크를 하십시오. 무과실까지 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선의 뿐만 아니라 과실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선의만 있으면 안 되고 무과실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선의, 무과실. 그 다음에 약관상의 면책 규정해서 우리 앞에서 봤던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16조에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의 이론을 구체화해서 보세요. 예금 통장 정서를 소지하고 다음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며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금융기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의 무과실인 한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다. 그래서 민법의 내용을 그대로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 그대로 좀 구체화해가지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경우에는 면책된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금융기관이 자, 여기 할아버지 통장을 여기
도둑이 훔쳐다가 이렇게 해서 찾아갔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나는 실제로 뭡니까? 선의 무과실로 인해서 정당한 외관을 지니자니까 줬어라고 이렇게 항변을 해버리면 얘는 이제 빠져버리고 할아버지 이제 누구한테? 이 도둑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도둑한테 받아내기는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금융기관은 뭡니까? 그렇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할아버지 막 그러잖아요. 막 통장에다 이렇게 비밀번호 적어 놓으시고 뉴스에 보시면 한숨만 쉬고 계시는 할아버지 막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쑥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잡혀야지 뭐 되는 건데 뭐 잡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금융기관은 빠져버린다, 면책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면책 요건은 이제 한번 봐야 돼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된다. 첫 번째, 채권의 준점유자. 아까 채권의 준점유자는 게 뭡니까? 진정한 예금주처럼 외관을 보이는 자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권의 준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금 통장이나 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나, 그러나 표현 상속인이나 전부 채권자, 추심 채권자 같은 경우는 예금 통장 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이 선의 무과실이면 면책된다. 이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통장 같은 어떤 그런 외관을 보여야 되는데 표현 상속인이라든지 전부 채권자든지 추심 채권자 같은 경우는 그런 통장이 없더라도 면책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일단 표현 상속인, 전부 채권자, 추심 채권자. 자, 이런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금 통장 증서를 소지하고 신고 인감 등을 절차하여 예금주의 대리인을 주장하며 예금을 지급받는 자도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의 지지가 선의의 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채권자의 점유점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도둑놈도 뭐가 될 수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둑놈도 이 사람 할아버지의 통장과 뭐 인감, 도장 그리고 비밀번호를 갖다가 한 다음에 금융기관에 청구를 하면 금융기관이 선의 무과실을 한 여기다 지급을 하면 뭐가 됩니다? 면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치란 말 있잖아요. 예금 통장 정서를 소지하고 신고 인감 등을 절치하여 예금주의 대리인을 주장하여 예금을 지급받은 자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채권자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어야지 상대방에서는 어떻습니까? 면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68페이지 보시면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인감은 뭡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감 또는 서명은 유관으로 상당한 주의를 하여 일치한다고 인정되면 족하는데 상당한 주의로 인감을 대조할 의무를 한 인감대제 숙련된 금융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그 직무 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대조를 하여 인감을 대조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인감 대조는 보세요. 필적 감정, 그러니까 막 돋보기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뭐다? 일반인보다는 높은 수준. 그러니까 숙련된 종사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감 대조. 인감은 그만큼 여러분들 주의를 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감 대조. 그렇지만 서명 대조 같은 경우는 인감 대조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명 대조 시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의 의무는 실무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신입 행원들 뭐 이런 분들을 금융기관 종사자가 유관으로 외형상 전체적으로 유사 여부를 평면 대조하면 족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감 대조 같은 경우는 필적 감정 정도까지 막 돋보기 들여다보면서 막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뭡니까? 서명 충분히 숙련된 금융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그 인감 대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봐서 일치된다라고 판단되면 뭡니까? 이거 면책될 수가 있는데 서명 대조 같은 경우는 뭐다? 그 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 신입 행원들도 충분히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봐가지고 이게 똑같다라고 정도 판단될 수 있으면 우리 금융기관에서는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명이란 동일이나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 서명 대조는 인감 대조의 정도보다는 약간 낮은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거래상 본인의 임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예다.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 비밀번호 일치, 그다음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이 선의 무과실일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법률과 관련돼서 진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게 선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둑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진정한 예금주로 알고 생각을 했다는 거,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근데 그래서 소극적 의미인데, 근데 이때는 조금 달라요. 이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때 선이란 채권이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 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다. 모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족. 적극적으로 뭐다?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수령 권한이 있다고 믿었어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 여기다 좀 체크를 하십시오. 보통은 우리 법률에서 선의라는 건 모르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 면책 규정에서의 선의는 뭐다? 최소한 뭐다? 이 사람이 변제 수령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 그런 정도의 부족하고 뭐다? 진정한 예금주라고 믿을 만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런 주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선의. 그 다음 무과실이라는 것은 과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금주의 준점유자로서 청구서상의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예금에 관해 분쟁을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예금주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있음을 알면서 지급한 때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 왜 밑줄이 안 꺼져 있죠? 자, 꼭 좀 체크하십시오. 자, 체크하세요. 금융기관이 예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 다음에 예금주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금을 지급한 때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 결국 뭐 한다? 면책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제가 그 면책 규정과 관련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들 싸그리 정리해가지고 제가 문제에다 하나 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막 여기 흩어져 있는 거 제가 한 그 지문에다가 다 실어 놨던 거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그거 진도별에 올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십시오. 아, 참. 자, 요거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여기 오프라인 반에서 그 진도별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하신다고 계속 이렇게 문의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예. 배처럼 그렇게 공지로 그렇게 올리기는 좀 그래가지고 자, 켈젠 1234라고 해가지고 카톡방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그 자료를 필요한 자료들 그렇게 좀 올려드릴게요. 문제집이 좀 최대한 빨리 출간이 되면 여러분들 좀 복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좀 서두르겠습니다. 서두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지금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그 여러분들 복습 자료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혹시 이 인터넷 강의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 저한테 연락 주시면 단톡방 초대해 가지고 그 필요한 자료들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좀 보시고 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만 제가 좀 다른 일 좀 정리가 되고 빨리 이제 하면 필요한 자료들도 이제 뭐 나중에 카페를 통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뭐 이쪽을 통해서 여러분들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자 유의사항 한번 볼게요. 정당한 예금주에 의한 청구인지 여부 보겠습니다. 예금이 기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예금이 자 A도 주장하고 B도 주장하고 서로 뭡니까? 자기 예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런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소송의 결과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급해라. 서두르게 빨리 지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금주 본인에게만 지급해야겠다는 특약,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예금주 본인 A 통장이면 A 이 사람이 지급을 청구할 때만 주겠다라고 이렇게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다? 예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인감이나 비밀번호가 아무리 일치한다 하더라도 뭐다? 면책될 수 없다. 이해되시죠? 특약까지 한 거는 뭡니까? 본인 입장에서 뭡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수령을 갖다 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해놓고도 금융기관이 야 비밀번호 일치하고 인감이라도 이거 일치한다고 그 사람한테 줘버리면 당연히 뭡니까? 금융기관은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면책이 안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예금 청구서가 정정된 경우 자 좀 수상하죠. 요즘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 이렇게 예금 청구서 딱 적어주면 그거 보고 이제 그 타이핑 치고 해서 돈을 갖다가 그렇게 줬거든요. 하시는 분 좀 계시는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보시면 예금 청구서는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예금 청구서의 금액, 비밀번호, 청구일자 등이 정정된 경우에는 자 체크를 하세요. 반드시 정정인을 받든가 그러니까 정정, 도장을 딱 찍든가 아니면 새로운 전표를 작성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금 전표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 옛날에도 돈 찾을 때 이러면 한글로 이렇게 찾게끔 돼 있어요. 금 얼마 찾고 여기 이름 쓰고 도장 이렇게 찍게끔 해간 다음에 통장이랑 요거 있잖아요. 수납 직원한테 딱 주면 수납 직원이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막 비밀번호인지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인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요게 청구서가 금융기관이 이걸 잘 보관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어디 떨어졌다. 쓰다가 할아버지가 비밀번호 쓰고 금액 쓰다가 금액 잘못 썼네 하면서 이걸 뭐 찢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냥 옆에 뒀다. 그럼 옆에 있던 뭡니까?
사람이 야, 비밀번호 적혀있고 도장도 찍혀있고 금액만 내가 살짝 바꾸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뭐 두 줄 치고 딱 적었다. 그러면 뭡니까? 수상하다는 거예요. 수상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이랑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좀 수상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뭐다? 반드시 정정인, 그러니까 도장을 받도록 하든가 아니면 이걸 새로 작성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자, 아무리 금융기관이 선의 무과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면책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음에 3번 보시면 기한부 예금의 중도 해지. 기한부 예금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2년, 뭐 만기 3년 이런 기한부 예금이나 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는 금융기관이 이익을 포기하여 중도 해지에 응하는 것 맞죠? 왜 그랬습니까?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금주로서는 만기까지 통장이나 인감 보관, 그 상실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신고에 있어 보통예금이나 기한 도래 후의 정기예금에 비해서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예금주 본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확인의 주요 의무가 가중된다. 그렇지만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렇겠죠. 이게 보통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기한을 갖다가 2년, 3년 했다는 것은 본인 자체가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중도에 이렇게 해지됐다라고 하는 거 대리인이 와서 이거 중도 해지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라. 다음에 사고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해라. 그래서 전산 등록이 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사고 신고를 지연해서 예금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액을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분실했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신고를 아까 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뭘로 한다 했습니까? 구두로 한다? 서면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서면으로 하는데 서면으로 하지 못할 때는 우리 뭡니까? 전화라든지 그런 걸 하고 그 다음날 서면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되는데 그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융기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뭡니까? 이때는 손해액을 배상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폰뱅킹에 의한 자금 이체 신청의 경우 자, 요 판례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를 해놨는데 판례 대부분까지 같은 거네요. 자금 이체가 기계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폰뱅킹에 의한 자금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금융기관이 주의 의무를 다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 이것만 체크하십시오. 자금 이체할 때 그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쭉 보시면 폰뱅킹 등록할 때 재반 사정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자금 이체 그 사정만을 고려해서 나 선의 무과실이다. 금융기관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폰뱅킹 등록할 당시에 그 재반 사정까지 모두 고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의냐 무과실이냐 그런 것들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폰뱅킹 신청 등록 시에 거래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 수행상 필요한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정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해야 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사진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사진 준다고 그냥 복사하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얼굴 한번 이렇게 훑어보잖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부족. 여기까지만 좀 밑으로 하나 그럴게요. 그래서 판례에 어쨌든 간에 이체 시 사정뿐만 아니라 폰뱅킹 등록 시의 사정까지도 고려한다. 그것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편의지급. 자, 편의지급이라는 것은 돈을 갖다가 쉽게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보시면 무통장 지급이나 무인감 지급 같이 약관이 정하는 예금 지급 절차를 따르지 않은 지급을 말하는데 이거 예금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변제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종업원 등과 같은 예금주관이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없다. 자, 이거 믿어 주십시오. 종업 당연한 거죠. 따라서 실무상 부득이 편의 지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누구한테? 예금주에 한해서 지급하고 평소 예금 거래를 대신하는 종업원이 편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도 뭐해라? 그 종업원한테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한테 줘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과다 지급. 자, 금융기관 직원이 착오 또는 실수로 예금주가 총각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즉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잘못 지급된 금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100만 원 요구했는데
그 금융기관이 실수로 뭡니까? 105만 원을 갖다 줬다. 그럼 뭡니까? 나중에 그걸 알았으면 5만 원 돌려주세요.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처가 과다 지급된 사실을 부인하면서 지급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계속 부인하면 뭡니까? 금융기관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금원을 물론 지연 배상금까지 해소했으면 고지시키고 형사적으로도 여러분들 이거는 뭐가 된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주시면 겁조라는 거예요. 당신 이러다가 새우랑 찰 수 있으니까 자 할 수 돌려달라. 근데 여러분 저 밑에 거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이게 과다 지급, 우리가 그 서름돈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과다 준 거, 과다 지급한 거 이런 사례가 실제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냐면 자, 제가 만약에 50만 원을 받을 게 있었어요. 5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그 상대방이 돈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돈을 잘못 계산해서 그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준 거예요. 500만 원을 만약에 줬다면 500만 원을 줬는데 그럼 보세요. 받을 당시 받을 당시에 인지를 했어요. 인지하고 돌려주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받을 때는 주니까 그냥 받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집에 가서 확인하니까 이게 초과 지급됐다는 걸 알게 됐겠죠. 받고 난 뒤 이제 그때서야 인지하고 돌려주지 않은 경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형사상 문제가 당연히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자 받을 당시 다 이렇게 딱 돈을 보는데 10,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0원짜리를 막 세아리면서 막 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차고에 빠져가지고 돈을 잘못 계산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고지해야 될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고지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 챙기고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우리 판례에서는 뭐라고 한다? 사기죄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받을 당시는 사기죄. 근데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과다 지급된 것을 그러니까 이런 말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여기 헷갈리는데 받을 당시에는 몰랐어요. 받을 당시에는 정당하게 지급됐거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과다 지급됐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거는 뭐가 된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이렇게 우리 판례에서는 엄연히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점유 이탈물 횡령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겁주라는 거예요. 당신 우리가 잘못 지급한 거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형사상의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겁을 줘라.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여기까지고 그다음 270페이지 금융기관의 예금 거래 업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볼게요. 1번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전의 보관을 위탁 금융기관에 운용하다가 추후 금전을 반환하는 무슨 계약? 소비? 그렇죠. 임치 계약이다. 이게 시험에 나왔네요. 2번. 양도성 예금 정서는 오늘 아까 방금 배웠던 거네요. CD. 양도성 예금 정서는 그 정권의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은 면책된다. 맞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점액수금의 경우 지점장은 영업점으로 돌아와 수납 직원에게 금전을 넘겨주고 그 수납 직원이 이를 확인할 때 예금계약이 성립합니까? 그래서 그 지점장, 우체국장은 뭡니까? 그 밖에서 돈을 받는 그 순간에 예금계약은 성립한다 그랬죠. 수납 직원, 일반 직원들인 경우나 그렇고요. 4번 공동대표이사와 거래 시 공동대표 1인이 다른 어느 1인에게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유효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 그랬죠. 다만 뭐는 가능하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위임을 하는 개별적 위임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이제 지끈지끈 깨질 것 같은 금융상품인데,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금융상품이 자, 여러분들 제가 그나마 이제 우리 선배 이제 수험생들한테 좀 칭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융상품 정리 파트예요. 지금 이걸 갖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지금 한 장으로 거치는 요 세 장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거보다 양이 더 많은 예금 상품, 그 다음에 보험 상품, 체크 카드까지.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이, 우편 금융상식이 단기간에 하기에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반 이론을 갖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걸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양이 많고 어려운 것 같죠? 근데
탁탁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제가 대충 보면 여러분 보세요. 취급 기관들 이렇게 상품들이 이렇게 쭉 나는데 근데 제가 이거 아무런 의미 없이 나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게끔 그렇게 나눴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이거 가져오셔야 됩니다. 제가 물론 이제 남은 여유분은 좀 비치를 해놓겠지만 바로 1교시부터 이제 수업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꼭 좀 여러분 챙겨 오시고 나중엔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빈 포맷을 시험 직전에 두면 여러분들이 빈 칸에다가 다 똑같이 쓸 수는 없지만 키워드들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부터 작은 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 이게 6개의 상품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수시 입출권식. 그러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자 적립식. 왼쪽에 있는 게 적립식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특수 뭐 이런 건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치식 예금 6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 그 다음에 공통점 이런 거 봐야 돼요. 실제로 시험에 기출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것 딱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거 딱 이렇게 보시면 가계당좌예금, 실세금리 연동형 정기예금,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이걸 암기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려운 게 절대 안 해요. 진짜 요거는 정말 자신 있게 제가 정리를 잘 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꼭 좀 시참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혹시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자 요거는 제가 톡에다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디로 그렇게 여러분들 등록하시고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